예,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법부, 법원과 사법심사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와는 다른 연방체제에서의 법원은 좀 우리와는 다른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부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법원과 Federal Courts와 주법원 State Courts 두 가지로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이나 실질적 관계에서 보면 상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과 주법원이 형식적으로는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이지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에 있는데 이 연방법원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방의 대법원 한 개의 연방 대법원이 있고 13개의 연방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또 94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13개, 94개의 법원들이 있는데 이 연방법원의 관할사항은 7가지의 사건, cases, 분쟁, controversies 이 두 가지 7가지의 사건과 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방법원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연방지방법원을 보겠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보기 전에 일단 연방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연방의회 입법이나 연방행정입법을 사법심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상고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막강한 권한인 게 연방대법원에 어떤 관할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방의회의 권한도 내재적 제한과 외재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연방법원은 순수한 주법 문제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주법 문제는 주대법원, 최고법원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방대법원, 연방고등법원, 연방지방법원이 있다 그랬는데 이러한 또 그 밖에 연방특별법원이라는 게 있는데 연방조세법원이라든가 연방청구법원, 연방국제통상법원, 연방파산법원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방지방법원을 보겠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요. 연방법원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민사, 형사 사건을 관할한 제1심 법원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의 관할로는 첫째, 서로 다른 주의 시민 간 사건, 다이버시티 케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다른 주의 시민 간의 사건, 또 이러한 이적 시민 간 사건은 당사자의 시민성 기준이 있고 주 법률상의 권리 청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적 시민 사건, 이적 시민 간 사건은 관할을 연방 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서로 자기 주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주 간에 어떤 특정한 주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자기 시민을, 자기 주의 시민을 더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이적 시민 간 사건, 여기 케이스죠. 예, 이런 케이스는 연방지방법원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 간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 이 주의 시민 간의 사건이지만 이것은 연방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연방법원의 사건 수 중에서 이러한 이적 시민 간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적 시민 간 사건에 해당하려면 소송가액이 75,000달러 이상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연방법에서 발생하는 연방 문제, Federal Question, 연방 문제에 관한 사건이어야 되고, 또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기관이 당사자인 사건, 또 해사 및 해상 관할에 관한 사건 등도 연방지방법원 관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고등법원요. 연방고등법원 연방사건 중에 제2심법원이죠. 미국 전국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11개의 서컷,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 11개 서컷으로 나눠서 구분하고 추가로 워싱턴 DC를 더하면 12개 구역에 한 개씩 연방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연방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연방고등법원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을 하는데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 판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속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을 합니다.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부 판사의 과반수로 찬성해야 되고 소속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이 됩니다. 연방고등법원과 동급이나 연방특별법원의 항소심을 관할한 연방항소법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서킷과 관련된 연방고등법원 12개와 연방항소법원까지 해서 13개의 고등법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연방의 최고법원이죠. 연방대법원은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1명의 연방대법원장과 8명의 연방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죠. 연방대법원은 1심 재판관할권과 상소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버리 메디슨이 이따 설명하겠지만 1803년도의 사건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사건 이송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헌법적 한계에서 수정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주의 주권 면책은 주와 주의 기관에 한정되나 주권 면책의 포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정헌법 11조의 규정은 연방의회의 권한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사법심사의 정책적 한계로서 합헌성 추정과 사법적 자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법원은요, 주지방법원에는 주의 제1심법원이고 주고등법원은 주의 제2심법원이죠. 그 명칭은 대부분 Court of Appeals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대법원 대체로 Supreme Cou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주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주특별법원도 있습니다. 주특별법원은 주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인데 특별한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예를 들면 치안 판사법원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그 다음에 가사사건, 소송가액이 $200 미만인 일반 사건을 치안판사법원이 다루게 됩니다. 그 밖에 카운티 법원들 또 시법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좀 내려서 사법심사제도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법심사제는 1803년 마샬 대법원 시대 마샬 판결 이후, 그러니까 마버리 메디슨 판결이죠. 요 판결 이후에 확립된 미국의 위헌심사제는 구체적인 소송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심리하는 법원이 적용 법령의 헌법 적합성을 스스로 심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이고 전제적이고 부수적인 심사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헌심사제를 담당하는 법원은 법원에 관해서 헌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합중국의 사법권은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사는 그 형태가 선량하면 그 직을 계속 가진다라고 해서 법관 독립의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에는 연방대법원 하에 연방상소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연방법원의 법관 선임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연방법원의 법관 선임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종신의 신분을 가지며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됩니다. 70세가 되면 퇴직하고 종신토록 봉급의 전액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수적인 심사제로서 연방대법원만이 위헌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심사제 운영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장 및 8인의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미국 헌법의 운영상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그 정당의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상원도 그 승인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제안한 후보자를 모든 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1980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한 2인의 임명과 관련한 인사 문제가 두 번에 걸쳐 부결된 적도 있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의견 표시제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이외에 각각의 대법원이 동조 의견 concurrent opinion 또는 반대 의견 dissenting opinion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1803년 마버리 대 메디슨 판결,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선례적인 판례죠. 리딩 케이스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위헌심사제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요. 뭐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헌법제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이런 책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헌법의 명백한 취지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무효로 선언한 것은 법원의 의무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개인의 권리나 특권의 유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행위를 하는 근거가 되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수임자의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원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명백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부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보다 우월하고 하인이 주인에 있으며 국민대표가 국민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하고 특수한 영역이다. 때문에 입법부에 의해서 정립된 개개의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도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만약 양자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면 상위의 구속력 및 효력을 가지는 쪽에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여튼 그 헌법에 반한 입법부의 행위를 무효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미국의 제2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자신의 주요한 정책 라이벌인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1800년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연방파의 아담스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만회할 목적으로 1801년 연방파의 후원으로 의회에서 2개의 법률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2개의 법률은 뭐냐? 순회재판소법과 콜롬비아 특별구법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 법률들은 아담스가 법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그냥 국무장관 마샬을 포함해서 59명의 연방판사를 자기의 그 연방파에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 연방파 성향의 법관들을 판사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스는 대통령 임기 만료 2주 전부터 국무장관인 마샬을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 겸직하도록 하는 한편 급진적이고 과격한 공화당을 견제할 보루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연방 대법원장을 겸임하는 국무장관인 마샬은 새로 임명된 이게 59명의 법관들의 임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 제퍼슨이 취임하기 전일 1801년 3월 3일 자정까지 새로 임명된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대통령 취임을 위한 마지막 준비와 시간의 압박 때문에 마샬은 임명장 17개를 교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샬은 자신의 후임자로서 새 국무장관인 매디슨이 임명장 교부를 하도록 업무를 남겨두었는데 신임 대통령 제퍼슨과 이 매디슨은 그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았던 거죠. 제퍼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요. 지명은 아담스에 의해서 남발되고 난 후 임명되지 않고 있는 동안 무효화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고 한 보고서에 의하면 임명장은 직무실의 다른 휴지와 함께 처분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권한을 가짐을 명백히 한 것은 1803년 2월 24일 판결에 의해서입니다. 이 마버리 매디슨 판결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0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 아담스에 속한 연방파가 공화파인 제퍼슨에게 패하고 연방파의 국무장관 마샬을 연방대법원장에 임명함과 동시에 아담스의 임기 만료에 지면서 다수의 연방파 사람들을 법관에 임명했는데 그중 몇 명은 제퍼슨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임명장을 교부하지 못했고 새로운 국무장관 매디슨은 이들의 임명장 교부를 보류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인 아직 임명장을 못 받은 마버리가 매디슨 지금 현 국무장관을 피고로 임명장 교부를 강제한 직무집행영장 발급을 요청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임명장을 받지 못한 마버리와 3명의 동료는 아담스 행정부의 법무장관인 찰스 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리는 법원조직법 제13조가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해서 연방사법부를 구성하는 기본법률 1789년 법원조직법 13조는 직무집행영장 즉 공식적으로 강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 공직자 명령서 발부권에 관한 제1심 재판 관할권을 연방대법원에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3년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은 마샬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관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샬은 즉시 매디슨에게 임명장에 왜 교부되지 않았는지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법원장 마샬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퍼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매디슨의 임명장 교부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방파의 최후 보루이며 사법부의 수장인 마샬 대법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제퍼슨이 무시해버리면 연방대법원은 무력화될 수 있고 반대로 임명장을 수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제퍼슨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려운 선택의 과정에서 마샬은 교묘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디아나주 상원의원 비버리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을 제정했을 때처럼 과감하고 계획에 있어서 구테타처럼 용감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제퍼슨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사법부의 권위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샬은 법원조직법 제13조가 헌법 제3조 2항 2절에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헌법 제3조 2항 2절 이 규정은 대사, 공사, 영사가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원심 관할권을 가지만 그 외의 사건에서는 상소심만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샬은 법원조직법 제13조를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할권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도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의 원심 관할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에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샬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조직법 제13조가 위헌이라고 말하면서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한 것이 사법부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특정한 사건에 법령을 적용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 법령을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은 무효이다. 다른 분은 물론 법원도 헌법에 기속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에서 메디슨이 원고에게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연방대법원에게 주었던 1789년 법원조직법 제13조가 연방헌법 제3조에 위반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헌법이 그것에 반한 입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또는 의회가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없는 최고의 법인가 또는 통상의 입법행위와 동등한 것이고 다른 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전자가 진실이라면 의회 재정법은 법이 아니다. 후자가 진실이라면 성문헌법은 성실사 제한할 수 없는 권능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논리가 굉장히 독특한데 또 여기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 무엇이 법인가를 말하는 것이 명백히 사법부의 권한이고 임무이다. 개개의 사건에 규칙을 적용하려는 자는 당연히 그 규칙을 해석해야만 한다. 두 가지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각각의 효력에 관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 법원이 헌법을 존중해야만 하고 헌법이 입법의회의 통상의 법률에 우월하다고 하면 법률과 헌법이 서로 모두 적용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어야만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아주 논리가 좋죠.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미국 합중국의 사법권이 연방헌법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미치는 조항, 법관이 선서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에 관한 조항, 헌법 및 이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미합중국 법률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하는 우월성 조항을 제시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원고 마버리와 3명의 동료들이 대한 임명행위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장관의 날인에 의해 이미 완료가 되었고
교부행위의 완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무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서 예, 이 교부행위는 완료가 됐죠. 예, 그래서 원고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인 마버리에게 일부 패소와 일부 승소를 내린 결과로서 마버리와 3명의 동의는 실익이 없는 판결이 되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희박한 연방대법원이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권, 사법심사권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연방법률심사제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연방대법원이 그 위헌법률심사제, 사법심사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버리 메디슨 판결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200년 동안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1803년도에 마버리 메디슨 판결에서 이 마샬 대법관이 아주 정치한 논리를 세움으로써 계속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법심사제도, 사법제도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